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지. 마을 사람은 나를 반기는 듯 했지만 경계의 눈빛이 역력했어. 매일같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생존투쟁을 벌이다 온 나에겐 논밭일이나 하며 그렇게 늙어가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였지.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깔깔대며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혐오스럽게 보였다네. 다들 바보 같아 보였어. 놀려주고 싶었어. 나는 겁을 주었지. 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풀어넣었어. 그럴 때마다 그들이 표정이 굳어졌어. 그들의 그런 모습에 나는 너무나도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지. 매일같이 사람 죽인 손으로 논밭에 소일거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네. 국가에서 나온 돈으로 연명한다지만 진이 빠지도록 뭔가에 미쳐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지. 밤마다 괴물 같은 공허함이 나를 괴롭혔다네. 온갖 잡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웠지. 미친 사람처럼 컴컴한 방 안에서 전쟁놀이를 했어. 사람 목을 따는 신용도 하고 총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신용도 하고 꿈만 꾸면 나는 그 전장에 서 있는 거야. 어느 날 미국이 패전하여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뉴스가 뜨더구만. 실로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도대체 그 수많은 죽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전쟁은 살아남은 자를 황폐화시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마를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타났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퀴년시 전투에서 보았던 그 악마의 병사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삭신이 저려왔지. 잊혀졌던 공포가 다시 몰려왔어. 괴성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지.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야. 나중엔 3일에 한 번꼴로 가위에 눌렸어. 그때 그날처럼 나는 죽은 동료의 시체를 뒤덮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 그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나타나 내 가슴에 그 커다란 쇠꼬챙이 같은 손톱을 내 가슴에 박았지. 제대로 잠을 이뤄본 적이 없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노인이 준 부적을 보며 주문을 외웠어. 효과는 없었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어떤 날은 밤길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못 보는 형상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누구였겠나? 그 악마의 형상 말입니까? 그래. 그 전장에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이 꾸액꾸액거리면서 나를 잡고 있는 듯 보였어. 나는 나도 모르게 주문을 웅얼거리면서 읊었어. 그러기를 10년이 넘었다네. 고통이 끊이질 않았어.
그제서야 그 노인이 바라던 게 뭔지 알 것 같았지. 내 목숨을 가져가려 한 거야. 그 부적과 주문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야. 나는 그 전장에서 시체들에 쌓여 기절했을 뿐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남아 구조된 거였지. 그 전장에서 애초부터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나는 그날 그 노인에게 남은 목숨을 빼앗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부적을 찢어버렸지. 어느 날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 개발 문제로 이장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건달같이 보이는 나한테 찾아온 거였어. 한 명당 20만 원씩 챙겨주겠다면서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야. 나는 흔쾌히 승낙했지. 깡패처럼 돌아다니면서 협박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이 맞는 몇 녀석과 청년회를 만들었지. 청년회 회의가 있다. 청년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대접을 한다. 이러면서 온갖 구실을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동의서를 요구했지. 물론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했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보고. 그런데 최씨 형님이 끝까지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셨습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갑자기 껄껄 웃었다. 이보게 형사 양반, 나도 사람이야. 아무리 내 이 두 손으로 수십 명의 피를 묻혔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겠나? 사람 하나쯤은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지.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눈 하나 깜빡할 애가 아니었지. 그러나 이곳은 전장이 아니지 않나? 응? 나의 협박에 최씨 형님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 그런데도 도장을 찍는 건 끝까지 거부를 하더라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형님과 술 한잔을 했지. 물론 술 안주는 그 동의서 얘기였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났지. 사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치만 나는 죽이지 않았어. 술에 흠뻑 취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나는 앞서 걸었고 형님은 내 뒤를 따르고 있었어. 개천을 하나 건너는데 갑자기 형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보았는데 정말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어. 형님이 개천 앞에 엎어져 있고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엎어져 있는 형님의 뒷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는 연신 개천 사이에 박혀있는 바위덩이에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그 악마의 병사였다네. 형님이 손을 뻗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도망을 쳤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네. 이젠 형님을 죽은 개 끌고 다니듯이 돌아다니는 그
그들을 보게 되었어. 부적을 찢었을 때 용기는 온데간데였고 바보처럼 나는 다시 그 주문을 미친 듯이 외웠지. 날이 밝을 때까지 미친 듯이. 어느 날인가 문득 생의 끄트머리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더구만. 빚을 갚기로 했어. 나는 노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로 결심했지. 뭘 말입니까? 내 목숨 말일세. 방 안에 줄을 묶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지. 천장에 줄을 매달았다네. 지난 10수년간의 굴곡진 삶을 이젠 마감하고 싶었어. 그런데 의자 위에 올라서 줄을 목에 감고 막 몸을 던지려는 순간 그 노인이 내 앞에 나타나더구만. 거의 다 잊어먹은 월남 말인데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었지. 그가 나에게 말했어. 빚을 언제 갚을 거냐고. 나는 조용히 말했지. 지금 갚겠다고. 그러자 그가 다시 나에게 말했어. 빚을 갚지도 않은 채 떠나지 말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 도대체 그 빚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었지. 그에게 물었지.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더군. 자신은 덩지양의 망령이라고. 그는 잠시 합장을 하듯 두 손을 모으고는 이내 말을 이었다. 덩지양의 망령, 덩지양의 망령, 덩지양의 망령. 수십 번을 머리에 되뇌이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네.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이 무엇인지. 나는 눈빛으로 그에게 답을 요구했다. 용서를 비는 것이었어. 용서요? 그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지. 그는 많은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마을을 떠나 10여 년 전에 당시 부대원들을 찾아다녔지. 우리 중대는 전멸했기 때문에 다른 중대 부대원들을 찾아다녔어. 몇몇은 나와 거의 비슷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더라고. 나는 생각을 같이 하는 그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내 계획을 말했지. 그들도 흔쾌히 승낙하더군. 모두가 동의를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돈을 모아 베트남으로 향했어. 당시엔 미수교국이었기 때문에 입국은 쉽지가 않았지. 그런데 그 당시 큰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10여 년 만에 그 처참한 사륙의 현장인 덩지양에 발을 디뎠지. 우리 손에 죽었던 수많은 원원들이 당장이라도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만 같았지. 거기서 우리는 위령제를 지냈다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지. 위령제를 지내는 동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눈물을 쏟아냈어. 10년 넘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는 응어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었어. 증오, 분노, 고통, 죄책감, 그리고 악령들. 그 노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 위령제가 끝난 이후로 그 악마 같은 병사들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지. 그제서야 그 악마 같은 병사들이 누구였는지 나는 알게 되었지. 왜 그들이 아군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도. 나는 그 답을 알 것 같았다. 텅지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군이었군요. 그렇다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악마였지. 그 노인은 나에게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나에게 바란 건 나의 피와 목숨이 아니었지. 용서를 바라는 나의 진실된 마음이었던 거야. 그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중장비 일을 시작했어. 몇 년간 알뜰하게 돈을 모아 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네. 돈이 좀 모아지면서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지. 그때 나의 옛 고향이 떠오르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난 돌아가고 싶었어. 마을에 들어서자 육중하게 들어선 고가도로와 폐가가 돼버린 형님 집이 눈에 들어왔지. 남들은 흉가라고 말했지만 나에겐 나의 무책임으로 죽어간 형님의 집이었다네. 나는 사업터와 그 형님의 집을 사들였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얼마 전 황순균이 이 친구가 그 집에서 빙의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있었어. 노용주와 김태섭이 그 집을 부수려던 때 말이죠. 순균이를 찾으러 그 집에 갔을 때 난 정말 깜짝 놀랐지. 순균이 이 친구 입에서 최씨 형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야. 본래 흉가라고 불리는 데는 가지 않는 게 좋아. 나같이 생사의 경계를 들락거렸던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은 귀신은 그 사람의 나약한 곳을 건드려서 길을 빼앗아 가거든. 승균이 이 친구가 5년 전에 딸애를 잃고 무척이나 힘들어했다네. 얼마나 보고 싶었겠나. 정말로 승균이에게 빙의된 그것이 최씨 형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홀령은 승균이의 그 점을 이용한 거야. 귀신은 살아있는 자의 나약한 점을 알고 있거든. 내가 텅지양의 망령에 시달렸던 것도 그들이 나의 가슴속 깊이 잠재되어 있던 죄책감을 이용했기 때문이지. 그 친구가 그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얘기를 듣고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 딸애를 보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영주와 태섭이 이 친구 둘을 시켜서 그 집에 들락거리는 걸 막았지. 수시로 감시도 하게 하고. 그런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 왜 그렇게 엄청난 술을 마시고 죽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네. 최씨 형님이 죽은 딸내미 보여주는 대가로 술을 바랬는지도 몰라. 나는 조용히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로 그게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두세 병의 술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 사장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형사질하면서 본 죽은 사람들의 반은 다 귀신 짓이겠수다. 사람이 죽은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나. 이번엔 태섭이한테 물어보니 자네도 제 시형님 집에 들어갔다더구만. 나는 잠시 미간이 찌푸려졌다. 난 일부러 그가 보기에 거만하다고 느낄 만한 자세로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워댔다. 소동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소동 말입니까? 누구를 보았거나 무슨 소리를 들은 거겠지. 그건 착시일 수도 있고 환청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는 잠시 내 눈빛을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예?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겁니까? 그냥 대답해보게. 그야 제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제 딸이죠. 아니, 말고 자네 깊은 곳에 있는 다른 무언가 말일세.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질 않나. 죄책감에 가까울 만치 사무치게 그리운 누군가 말일세. 무슨 말씀이에요? 자네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난 걸세. 사장의 말에 나는 갑자기 손이 떨려왔다.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조차 내뱉지 못했다. 숨이 막혀왔다. 그게 누구인가? 내가 왜 그 집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내가 들었던 그 정체 모를 소리는 어렸을 적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항상 내 이름보다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다. 나는 비장하게 눈을 부릅뜬 채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억지스럽게 부릅뜬 내 두 눈은 그에게 슬픈 사슴의 눈망울로 보일 뿐일 것이다. 누구인지 떠올랐구만.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이야기를 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시험이 아니라 수도 없이 죽음의 문턱을 들락거린 사람으로서 형사님에게 조언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아버지요. 그게 자네의 그리움의 흔적이었군. 사고로 돌아가셨나? 나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까지 그리움을 간직한 거라면 아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던 게 분명하구만. 기를 쓰고 애를 썼지만 나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무슨 사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힘든 어린 시기를 보냈었겠구만.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네.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고 싶어 해서 부른 것이 아니야. 진정 자네 아버지였다면 자네를 거기서 찾았겠는가? 귀신의 장난이지. 나약한 자는 빙의에 잘 걸린다고 하지 않나. 나약한 자가 무엇인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자가
내세를 바라는 거라네. 자네의 귀여운 딸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진 않지 않은가? 삶이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아버지를 보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되네. 견뎌야 돼. 승균이 그 친구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최씨 형님 집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형님이 그곳에서 계속 장사하는 걸 지켜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응?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런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가 어깨를 토닥거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어린아이였다. 내가 김홍손 사장을 다시 만난 건 인천공항이었다. 그는 옛 부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국장의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 김영사. 자네가 여기까지 웬일인가? 베트남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우리 회원들이 위령제를 지내는데 모레가 그날이라네. 네, 직원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감사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이고, 그 말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나? 응? 돌아와서 해도 늦지 않는걸. 나는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 말을 믿어주는 것인가?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형사에게 의심 대신 믿음을 요구하다니. 나는 여전히 말없이 그의 눈동자를 살폈다. 그러나 그 어떤 구석에도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겠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그는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미소가 힘겨워지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말하진 못했지만 어제 자네에게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야. 잊지 말게, 형사 양반. 모든 것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열심히 살게나. 탑승 게이트가 열림을 확인한 그는 한동안 시선을 나에게 맞추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자 가벼운 손짓으로 인사를 마친 그는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몇십 분 후 굉음과 함께 그가 탄 비행기가 공항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멀리 시야에서 그 비행기가 멀어져 가고 있을 즈음 박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김 형사님, 부탁하신 대로 20년 전 최씨 사건을 조사해봤는데요. 당시 부검이 소견으로는 타살의 흔적이 좀 보인다고 기록돼 있던데요. 그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 미결 처리되었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김홍선 사장이란 사람이... 수고했어. 어차피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이야. 예?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파헤쳐서 좋을 게 뭐 있어? 아니 그런데 왜 그걸 조사하라고 시키셨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봐 박 형사.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진정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고자 노력해야 하겠지. 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때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참 박 형사.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까? 갑자기 왜요? 그 폐가 갔다 온 뒤로 갑자기 술이 엄청 땡기네. 오늘 죽도록 한번 마셔볼까? 예? 아 김영사님 진짜 왜 그래요? 아 정말 귀신 들린 거예요? 농담이야 농담. 그냥 간단히 소주나 한잔 하자고. 사람 놀래키지 좀 마세요 진짜. 그럼 이따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간만에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았다. 습도가 높긴 했지만 차창으로 스며들어오는 공기가 여간 상쾌하지 않았다.